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용훈 작가의 백담사 가는 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알다시피 만해는 승려로서 3.1운동 발기인 33인 중에 한 분인 한용운의 아호로 그는 님의 침묵이란 시를 쓴 시인으로서도 유명하다. 뜻있는 사람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그가 그 시를 쓴 백담사 가까운 곳에 만해 마을을 조성하여 문인들에게 창작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었다. 지금은 한겨울, 이곳에 온 지 사흘째. 오후에 도착하여 가지고 온 짐을 정리하고 다음 날은 방은 물론 이곳의 생활, 주위 환경도 익힐 겸 이래저래 보냈다. 강원도의 겨울은 날씨가 몹시 춥고 변덕스럽다. 더구나 이곳은 백두대간의 진부령과 미시령이 멀지 않은 곳이다. 몸피가 굵은 겹겹의 산들, 설악산 북쪽 자락에 황태 덕장이 곳곳에 자리한 곳이기에 강원도의 여느 곳에 비해 평균 3, 4도가 낮단다. 저녁 4시쯤이면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여 다음날 아침에는 평균 영하 15도이다. 그런 만큼 저녁에 일찍부터 커튼을 닫지 않으면 두꺼운 유리창에 벌써부터 한기가 슉슉 느껴질 정도다. 총알처럼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다. 산골의 하루는 산에 가려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친다. 요즘 같은 한겨울철에는 아침 10시쯤에야 해가 산 능선 위로 얼굴을 드러내고 그러면 유리창으로 아침 햇살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와서 방안이 대번에 환해지고 그러면 굳이 시계를 보지 않고서도 지금이 몇 시쯤이라는 것을 대뜸 알게 된다. 나에게 집필실로 허용된 공간은 건물의 4층, 샤워실이 딸린 넓은 독방이었다. 커튼을 열어젖히면 가파른 산의 나무들이 이미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키가 크게 잘 자란 한겨울임에도 잎푸른 소나무들이다. 나무들은 널찍한 판 유리창에 커튼이 열리기를 이때나 저때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 나무들은 산 밑자락에서부터 시작하여 등성이까지 빼곡하게 차있다. 그리고 하늘. 그러나 더 이상의 하늘은 건물의 베란다 지붕에 가려져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고 보면 산 밑자락은 하얀 눈밭, 위로는 초록의 소나무숲, 그 위로 해맑은 하늘. 그렇게 단조로웠다. 그 산 밑으로는 온종일 고작 차 몇 대가 지나다닐까 말까 하는 2차선의 포장도로이다. 그 길은 숙소 건물의 북쪽으로 폭이 100m도 넘는 시냇물 건너로 열린 4차선의 큰 길과 평행선으로 달리다가 용대리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만나는 백담사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곳에 도착한 지 사흘째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를 않았고 그렇다고 일찍 잠이 오는 것도 아니었다. 따스한 방바닥에 벌렁 팔베개를 하고 눕자 이런저런 상념들이 머릿속에 스멀거린다. 그러더니 차츰차츰 물가의 안개처럼 피어오른다. 이럴 때는 의례 그렇듯이 걸어온 날들, 살아온 지난 날들이 차례차례 또는 앞뒤 없이 그때그때 떠오르게 마련이다. 그러면 어느 때는 혼자서 빙싯 웃기도 어느 때는 이맛살을 잔뜩 일그러뜨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둥, 둥, 둥.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언뜻 잠이 깨었다. 그건 산사의 범종 소리였다. 만해마을 안에는 백담사의 말사로 만해사라는 작은 절이 건립되어 있다. 숙소 건물과 이웃한 그 절에서 들리는 새벽 종소리였다. 어젯밤에도 나는 그 종소리를 들었었다. 그러나 잠깐 동안이었다.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얼핏 들었고 그만 자리에 눕자마자 도로 잠이 들었기 때문에 더는 듣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놓치지 않고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종소리가 그치면 다음에 울릴 때를 나도 모르게 또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이라서 그런가 왠지 종소리는 갈수록 애달프게 들렸다. 무엇을 하소연하듯 누구를 원망하듯 그러다 27번째의 종소리는 끝내 흐느끼듯 했다. 그때도 이랬었지. 지난날의 어느 순간이 문득 떠오른다. 젊은 날의 한때를 나는 고등학교 교사로 보냈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방학이 되자 한 학기 동안의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릴 겸 시골의 조용한 암자를 찾아가서 쉬기로 했다. 오가는 거리도 있고 결국 내가 찾아간 곳은 충남에 자리한 수덕사의 한 작은 암자였다. 비구니들만 모여 사는 환희대가 이웃인 망월대였다. 주지스님은 마침 먼 곳으로 출타 중이었고 암자에는 음식 장만이며 이것저것 안살림을 맡아보는 늙은 공양주 보살뿐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암자의 바로 옆은 비스듬한 둔덕이었다. 그곳에는 산당화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나무의 몸통 한 부분이 거뭇거뭇 그을려 있었다. 아무래도 불에 탄 흔적이었다. 마침 곁을 지나치는 공양주 보살에게 넌지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녀는 대뜸 굳은 표정을 지었다. 아무래도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대뜸 직감을 한 내가 거듭 물어보자 조금 머뭇거리며 뜸을 들이던 그녀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녀가 이 암자에 온 것은 아주 오래되었다고 했다. 몸을 의탁할 곳이 없자 이리저리 줄이 다 이곳으로 살러 온 것이다. 당시 이 암자의 주지는 다른 스님이었다. 어린애를 닮은 동안에다가 성품이 밝아서 나이가 20살쯤이나 젊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내가 이 암자를 찾아왔다. 첫눈에도 가난한 티가 줄줄 흐르는 막노동을 하는 건달뱅이 같았다. 알고 보니 그는 주지스님의 동생, 친아오가 아닌 이복 형제였다. 이후로도 그 사내는 자주 암자를 찾아왔고 그러면 주지스님은 그때마다 얼마의 돈을 쥐어주어 돌려보내곤 했다. 그러나 동생은 염치도 없고 품성도 거칠었다. 받아든 돈의 액수가 양에 차지 않는다 싶으면 다음번에는 술을 먹고 찾아와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곤 했다. 그러면 어찌어찌 달래어 또 돌려보내고 차츰 주지스님의 얼굴에는 웃음 대신 수심으로 가득했다. 신경도 예민해져서 전에 없이 하찮은 일에도 짜증을 내기가 일쑤였다. 그날도 한바탕 행패를 부리다가 아오가 돌아가자 주지스님은 공양주 보살에게 공연한 걸 트집잡아 몹시 짜증을 부렸다. 그녀 역시 나름대로 서러움이 많던 터였기에 그날따라 전에 없이
그 짜증을 되받아치며 그만 이 암자에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지스님은 말리지 않았다. 보살은 다음 날 다른 암자로 거처를 옮겼다. 그런 다음 날 밤이다. 경내가 갑자기 술렁거렸다. 퍼뜩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밖으로 나와보자 아니나 다를까 떠나온 그 암자가 저 아래에서 불에 타고 있었다. 모두가 달려가서 불을 껐다. 다행히 안방만 소실되고 불은 곧 진화되었다. 그러나 주지스님은 보이지 않았다. 안방과 함께 잿더미 속에 있었다. 그러잖아도 이복 동생 때문에 고심이 많던 터에 공양주 보살마저 곁에서 떠나가자 그는 마음을 굳혔다. 안방에다가 마른 장작을 쌓아놓고 석유를 뿌린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자신의 두 발을 철사줄로 꽁꽁 묶고 성냥으로 장작더미에 불을 질러서 지금 이 암자의 주지스님은 다른 사람이라고 했다. 그가 와서 불에 탄 안방을 새로 복원했으며 불에 그을린 저 산당화나무의 몸통은 당시 안방이 불에 탈 적에 입은 화상이라고 했다. 그랬었군요. 공연한 걸 물어봤구나. 나는 마음이 개운치가 않았다.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공양주 보살은 그렇게 후회를 했다. 주지 스님도 인간인지라 이복동생의 횡포에 얼마나 괴로웠으랴. 그 마음고생을 엄마 겸 누나처럼 여기며 내게 응석을 부리듯 짜증을 낸 것인데 그만 너그럽게 받아넘기지를 못하고 결국 그를 불타게 만든 것은 자기의 책임이었다면서 그녀는 나름대로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었다. 머릿속이 심란하여 방으로 돌아온 나는 이후로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다가 암자를 떠나기 전날 밤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이 오지를 않았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둥, 둥, 둥. 어디선가 새벽 종소리가 울려왔다. 범종 소리였다. 그러자 엉뚱하게도 문득 시심이 연그렀다. 길 따라 구름 따라 찾아간 수덕사에 망월때 그 스님은 예쁜이 아니로고 오호라 무정한 사람 세월 많이 흘렀다. 촉대에 촛불 얹고 향로에 향불 담고 산사의 텅 빈 방을 800개로 지킬 째에 반평생 부평초 같아 절로 눈물 짓는다. 물소리 바람소리 들리느니 벌레소리 그 옛날 백제군사 산정에 잠이 든 듯 반딧불 혼자 오가며 초병 노릇 하누나 환희대 어린 여승 행여나 잠 깨울라 이 밤사 새벽 예불 곱게 곱게 울리는데 아득히 가버린 사람 꿈속에서 웃는다. 어허허 이거 웬일 그만 홀로 날 밝혔네. 수덕사 이 한밤을 억겁 속에 새겼구나. 훗날에 이 밤 이 방을 누가 다시 찾을까. 아침부터 잔뜩 이맛살을 찌푸리던 하늘이 오후가 되자 이윽고 희끗희끗 눈발을 비치기 시작했다. 하던 작업을 잠시 접고 일어나 유리창 앞으로 다가간다. 그리고 두 손을 바지 주머니 속에 찔러넣고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그저 바라보고 있다. 그런 나의 시야에 무엇이 잡힌다. 만해교 쪽으로부터 그 2차선 도로 위로 전에 없이
3명의 젊은이들이 횡대로 나란히 나타났다. 조금 후에 그 뒤로 또 3명이, 이어서 또 3명이 등에 하나같이 배낭을 메고 있었다. 완전 군장을 갖춘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대열의 옆에서 묵묵히 걷고 있는 소대장인 듯 싶은 인솔자와 함께 비좁은 그 길 위를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물을 것도 없었다. 동계 훈련을 나온 군인들이었다. 내가 방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미 더 많은 행군 대열이 그 길을 지나쳤을는지도 모른다.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최전방이 멀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을 비로소 실감한다. 그리고 한겨울에도 그들은 쉬지 않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안다. 그러자 뼈에 각인되었던 글자가 먼지를 털자 드러나듯 지금쯤 잊혀질 법도 한 젊은 날의 한 시기가 문득 되살아난다. 그때도 이랬었지. 대학에 다니다가 육군에 입대를 했다. 당시에 대학생들이 너도 나도 지원을 했던 학보병이었다. 학사장교 제도가 처음 실시되던 시기였는데 그들과는 달리 대학에 학적을 보유한 채 입대를 하면 1년 6개월의 단기 복무 혜택을 주는 대신에 모두 최전방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내가 배속된 곳은 중부전선 최전방의 105mm 포병 부대였다. 사정거리가 짧은 만큼 비무장지대와 근접한 민간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다. 가을에 몇 명의 이등병들과 함께 부대에 도착하자 다음 날부터 곧바로 고된 군대 생활이 시작되었다. 야포들을 지하로 은닉시키는 포창공사와 사병들의 영구 막사 신축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늦도록 포차에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작업을 했다. 그러고도 새벽에 보초를 또 서야 했다. 다음번에 보초 교대자가 고참병일 경우 꾀를 피우며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어느 때는 새벽의 추위 속에서 3시간씩 보초를 서기가 일쑤였다. 늘 잠이 부족했다. 무엇보다도 배가 고팠다. 7숟갈 뜨고 나니 눈깔이 나와 장부가 이걸 먹고 어찌 살겠나. 군가를 부를 적에 고참병들은 짐짓 가사를 그렇게 바꾸어서 비아냥거릴 정도였다. 훈련소에서는 배불리 먹었었다. 밥이 남아서 음식물 찌꺼기가 잔반통으로 들어가 돼지 먹이가 되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았다. 정량이 도중에서 이리 떼이고 저리 뜯기고 하다못해 부대의 취사 반장까지도 술값으로 주부식을 뒤로 몰래 빼돌린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였으니 이래저래 굶주리는 건 말단 사병들이었다. 최전방의 겨울은 일찍 찾아왔다가 늦게 끝난다. 절기로는 아직 늦가을인데도 벌써 개울물은 살얼음이 잡혔다. 부대의 부관은 사관학교에서 배운 대로 실행한다는 원칙 장교였다. 말맞다나 그는 매사에 요만큼도 융통성이 없었다. 아침 6시에 기상을 하여 점호가 끝나면 그는 자기부터 벗고 장병들의 윗도리도 벗긴 다음에 앞 개울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얼음장을 깨고 뼈가 시린 산골물에 냉수마찰을 시킨 다음 왕복 8km나 되는 대대 본부까지 자기가 앞장서서 구보를 하곤 했다. 못 먹고 못 자고 하루 종일 작업하고 밤새도록 보초를 서고 그것도 부족하여 강군 정신을 기른다며 새벽부터 얼음물에 냉수마찰 그리고 허구한 날 이어지는 구보.
갑자기 방 안이 숨이 막힐 듯 답답하다. 점퍼를 입고 모자를 쓰고 어느 틈에 방을 나서서 조금 후에 그 2차선 도로 위로 접어든다. 그리고 아까 이 땅에 젊은이들이 지나갔던 그 행군 대열의 뒤를 쫓기라도 하듯 나도 모르게 걷기 시작한다. 이 길은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식구들의 좋은 산책길이기도 하다. 그 시절 어느 토요일이었다. 갑자기 대대본부에서 직접 내무 검열을 나왔다. 내무반에서 통로를 사이하고 나란히 늘어서서 대기하고 있던 나의 주머니 속에서 칼빈 소총의 실탄이 가득 쟁여진 탄창이 발견되었다. 그러자 나는 곧 대대본부 일과로 불리어갔다. 대위 계급장의 정보과장은 내게 그 실탄의 소유 과정에 대해서 직접 추궁을 했다. 포장 공사를 하다가 땅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칼빈 소총의 탄알도 살상용이긴 하지만 그것이 앙증맞게 귀여워서 그냥 지니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전방의 땅속에는 아직도 한국 전쟁 당시의 포탄이나 탄알들이 얼마든지 묻혀 있었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우연히 내 눈에 띄었던 것이다. 잘못이 있다면 발견 즉시 윗사람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나도 모르게 은밀히 지니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그들에게 이렇듯 발견이 되었다는 것뿐이었다. 정보과장은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가 부드러운 말로 슬슬 구슬렸다. 부대 안에서 학보병들을 괴롭히는 고참병들이 있는가? 있다면 누구냐? 한마디로 너도 총기 사고를 일으키려고 간직해온 실탄이 아니냐는 물음이었다. 그러자나도 마침 멀지 않은 이웃 무반동 포부대에서 총기 하극상 사건이 일어났다. 후방에서 애인이 학보병에게로 보낸 편지를 직구중 고참병이 그때마다 중간에서 가로채어 소대원들에게 낭독을 하곤 했고 참다 못한 그 학보병은 어느 날 그 고참병을 총기로 사살. 그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러자 후방에서는 그의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던 때였다. 결국 나는 그 일로 부대에 남아있지를 못했다. 당장 다음 날 아침에 부대를 떠나야 했다. 사단은 사단대로 영구 막사를 짓고 있었다. 그런 만큼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했고 그러자 예하 각 부대에서 인력을 차출했고 그러자 나도 파견병으로 그들 중에 한 명이 된 것이다. 거기에서 그치지를 않았다. 부대로 돌아오면 다음에는 이런저런 파견을 또 내보내고 1등병을 거쳐 상등병이 될 때까지 나는 군대 생활의 많은 날들을 파견병으로 보내야 했다. 눈은 더도 덜도 않게 희끗거렸다. 내린 눈이 녹기도 전에 그 위로 또 눈이 내려 덮여서 길은 늘 얼어붙은 빙판이었다.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고 그 하얀 눈길을 사내 하나가 저만큼에서 혼자 걷고 있었다. 누군가 산책을 나온 듯 싶다. 나의 걸음이 빨라서 천천히 걷고 있는 그의 곁에 나란히 다가섰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건물의 이웃방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시인 에미였다. 나하고는 문단의 등단 연도가 비슷했는데 그는 나보다도 먼저 이곳에 와서 머물고 있었다. 산책 나왔나? 내가 묻자 그가 엉뚱하게 중얼거렸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야. 무슨 말인가? 아들 녀석이 군대에 갔다고. 위로 누나가 그러니까 외아들인데
녀석이 얼마 전에 군대에 입대를 했다고. 그렇다면 혹시 며칠 동안 내가 집에 다녀왔잖나. 녀석의 입대일자가 다가오자 이래저래.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말 맞다나 열흘쯤 전에 한 주일 동안 그는 집에 다녀왔었다. 돌아온 그의 표정은 전에처럼 밝지를 못했다. 말이 적고 어딘가 침울했었다. 아까 이 길로 배낭을 맨 군인들의 행렬이 지나갔는데 자네도 보았나? 내가 물어보자 담담한 어조로 그가 말했다. 창가에 서서 나도 봤어. 그러자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더군. 불안이랄까. 왜 그런 거 있잖아. 방 안이 갑자기 답답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군대에 자식 보낸 부모의 마음은 그 부모만이 알지. 남의 사정으로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너무 걱정 말게. 요즘엔 우리가 군대 생활하던 때와는 다르니까. 여러모로 좋아졌다는 것은 나도 알지만 국가에서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렇게만 생각하게나. 그것만도 어딘가. 그렇긴 해도 헤어져 있어야 비로소 그리움의 깊이를 알지. 사내 녀석들은 한동안 군대 생활 해볼 만도 해. 그래야 비로소 부모가 얼마나 그리운지 소중한지를 아니까. 그건 그렇고 군대에서 녀석이 제대를 하는 동안 잃어버린 그 시간이 문제라고. 또래 여자애들은 그동안에 취직을 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지만 사내 녀석들은 그게 아니더라고. 제대를 해야 비로소 뒤늦게 시작이거든. 그래서 군필자들에게는 입사시험에서 가산점을 조금 주었는데 그건 남녀 성차별이라며 여자들 쪽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니 그게 현실이니 어쩌겠나. 갑자기 그가 큰 소리로 빠르게 말했다. 어디 가서 소주나 한잔 하자고. 그럴까? 길 위에는 우리 두 사람 말고 아무도 없었다. 오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없었다. 종합가스 대리점에 차가 아까 한 대 지나갔을 뿐이었다. 가까이 왼쪽으로 다리가 나타났다. 시냇물을 건너 4차선 도로와 만나는 다리였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그냥 걸었다. 지금까지 걸어온 만큼 더 가면 걸맞은 술집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윽고 내거리가 나타났다. 왼쪽으로 100m쯤 가면 4차선 도로였고 그곳에 백담사 입구인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다. 그런 만큼 이곳에서 오른쪽 길로 접어들면 곧바로 내설악에 자리한 백담사로 간다. 자네 백담사에 가봤나? 길에 서서 그가 물어봤다. 아직? 여기서 뭔가? 걸어서 1시간 30분 정도? 겨울에는 빙판길이고 더구나 지금처럼 눈이 내리면 아무래도 2시간 이상은 걸릴 거라고. 그렇구먼. 그나저나 술집이나 찾자고. 지금은 비수기이기는 하지만 내설악으로 백담사로 이어지는 길이기에 이곳은 관광지였다. 이곳저곳에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었다. 이런 날이면 연탄불에 석쇠 걸어놓고 곱창 구워가며 소주 한 잔 쭉 그래야 제격인데 그런 집은 눈에 띄지를 않으니 아무데서나 한잔 하자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그가 중얼거리자 꽁 대신 닭이지. 내가 맞장구를 쳤다. 가까운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손님은 저쪽 식탁에 서너 명, 그리고 우리 두 사람뿐이었다. 그가 황태찜 한 접시와 소주를 주문했다. 우선 소주부터 2병을 가져오라고 그가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나도 목이 마르던 참에 소주가 한 잔 들어가자 뱃속이 찌르르, 기분도 그만큼 훈감해졌다. 목이 타는지 거푸 2잔을 마신 그가 문득 중얼거렸다. 우리 세대 생각할수록 불행하단 말씀이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몰라서 묻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세대를 가장 불행하다고 말해. 그렇지만 생각해보게. 민주주의의 너울을 썼지만 이승만 독재 10년, 박정희 군사 독재 18년, 이어 전두환 8년에 노태우 5년까지 모두 43년. 우리 인생의 3분지 2를 그런 독재 정치 속에서 보냈다고. 소중한 젊은 날들을 희생당했다고. 박정희 시대였어. 신문사들을 길들이기 위해 본보기로 기업체들에게 어느 신문사에 광고를 주지 못하도록 압력이 가해졌지. 광고 파동 말인가? 자네도 알다시피 그러자 각계에서 그 신문사에 동정 광고를 실어 돕기로 했지. 그때 난 지방에서 어느 대학의 전임 강사로 있었다고. 뜻이 통하는 몇 명이 한 그룹을 이루어 그 신문에 동정 광고를 실었는데 어느 날 어찌어찌 알고 누가 찾아왔다고. 알고 보니 정보부원이었고 동정 광고를 실었다는 것, 국립대학에서 벌어먹는 신분으로 그럴 수가 있느냐며 은근히 겁을 주는 거야. 그게 더러워서 난 곧 사립대학으로 옮겨버렸다고. 빌어먹을. 후후. 내가 웃자 그가 투덜거렸다. 웃기는, 소문에 듣자니까 그 시절에 자네도 고생을 한 것 같던데 아닌가? 고생 좀 했지. 술이 벌써 2병째. 그러나 안주는 접시에 그대로이다시피 했다. 그나나나 안주보다는 술이 더 당겼기 때문이다. 자네가 당한 때보다 몇 년 전이었다고. 문인들이 모여서 연극을 한 적이 있었어. 풍자극이었지. 연극이 끝나고 모두 근처의 음식점으로 가서 뒤풀이를 하고 있는데 반체제 시를 발표하고 잠적하여 당국의 수배를 받아오던 K가 그곳에 느닷없이 나타난 거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고 술이 부족하자 마침 토요일이었기에 K와 나는 2차, 3차까지 마시고 다음날 새벽에 헤어졌다고. 그래서? 사흘 뒤였지. 출판사에서 왔다며 학교 수의실로 누가 나를 찾아왔다고. 그리로 나가보자 그들은 2명이었는데 알고 보니 정보부원들이었지. 그들은 나를 남산으로 연행했어. 악명 높던 공포의 남산 중앙정보부였군. 그런데 무슨 이유로 연행을 한 거야? 우선 시인 K와는 언제부터 알았으며 그가 숨어있는 곳을 말하라는 것과 작가는 꼭 현실 비판, 사회 비판을 해야만 하느냐 이거였지. 알만도 하군. 시인들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들의 검열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소설의 경우는 다르지. 아무래도 드러나지. 군부 독재가 갈수록 심해졌지. 차츰 군대나 군인을 아예 소재로 쓰지 못하게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것이라야 비로소 허용이 되던. 그러자 나는 내 글을 발표하기 전에, 아니 쓰면서부터 차츰 나 스스로가 자체 검열관이 되더군. 어쨌거나 그날 밤에 K가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과 내가 그와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는. 그게 그들의 직업이 아닌가. 자네의 글이 평소에 미운 털이 박힌 데다가 K의 은닉처도 알아낼 겸. 그래서 어찌 되었나? 10시간 동안 그들에게. 그 고통 알만하네. 술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내가 한 병을 더 주문했다. 갑자기 술이 당겼기 때문이다. 저쪽에서 등산객인 듯 싶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려고 일어서다가 누가 불쑥 말했다. 야, 이젠 눈이 펑펑 쏟아지네. 힐끔 유리창을 바라보자 밖에서는 말맞다나 눈이 펄펄 휘날리고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가 문득 중얼거렸다. 자넨 백담사에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했지? 그 유명한 곳을? 안 간 것이 아니라 이래저래 아직 못 간 거지. 그랬어도 한 번쯤은 가봤어야. 거기가 무슨 성지라도 된단 말인가?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박통시대가 막을 내리자 이번에는 전통시대로 이어졌지. 그런데 전통이 노통에게 정권을 이양하자 노통은 전통을 저 백담사로 유배를 보내지 않았는가. 의리 없게 시리 말이야. 그건 동정심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거리려는 정치 쇼일 수가 있어. 정치가들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각본이니까. 어쨌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통은 간이 큰 인물이었어. 뭐? 박통이 비명에 가자 구테타로 정권을 잡고 부정부패로 축제를 한 정치인들, 기업인들로부터 강제로 환수한 재산을 자리에서 물러날 때 자신의 비자금으로 빼돌린 액수가 대법원 판결로 2,200억 원. 그러자 돈이 없다면서 300억 원만 납부. 후에 본인이 가진 재산은 29만 원이 전부라며 오리발을 내민 배짱이니까 말이야. 그건 2,600억 원이나 잡수신 노통도 비슷하지만 안 그런가? 전통은 차라리 보스다운 데가 있더군. 뭐? 백담사로 떠나기 전에 그는 집권 8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잘못들을 자기의 실책으로 새마을 수산시장 형제들의 비리라든가 심장재단 온갖 특혜 처갓집 비리들까지도 자기의 부덕 탓으로 돌렸어. 영광은 나의 것, 허물은 아랫사람들의 몫으로 넘기는 여느 정치인들과는 달리. 그 점은 그래도 마음에 들더군 그래. 어쨌든 백담사와 만해와 일해는 인연이 얽혀있다고 보네. 일해는 전통의 호가 아닌가? 만해는 백담사에서 흔히 민족시로 일컬어지는 님의 침묵을, 일해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백담사로 유배를, 호가 비슷한 사람들이 시차를 넘어 백담사에서 만난 것은 인연이 없고서야. 허허, 그러긴 하네. 당시에 나름대로 끼적거린 것이 있었지. 그래?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인제지나 원통지나 강원도 첩첩산중. 내설악 백담 계곡에 산사 하나 묻혀있다. 이끼 낀 천년고찰 잣나무숲 백담사는 지존 없던 한용운의 머리 깎고 참선한 곳. 만해의 님의 침묵이 그곳에 씌어졌다. 오늘은 88년 11월 24일. 산길에서 동자에게 스님 안부 물었더니 찾아올 전씨 부부를 마중 나갔다 하더라. 12.12 광주사태 국보위 대통령의 언론사 통폐합과 공무원들 강제 해직.
일해재단 삼청교육도 실책이라 말했지. 부처님 대자 대비에 평온했을 늦가을 밤. 올 때도 빈손으로 갈 때도 빈손으로 동자야 꿈에 새기렴 깊은 새벽 종소리. 소주 3병을 마시고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음식점에서 나오자 눈은 차라리 퍼붓고 있었다. 눈송이가 탐스러웠다. 벚꽃의 꽃잎파리들처럼 허공 가득히 바람에 쓸리고 있었다. 지나다니는 차들도 사람도 없었다. 우리는 숙소로 되돌아가기 위해 아까 왔던 길로 들어섰다. 어지러운 눈발 속을 눈길 위를 나란히 서서 걸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걷던 그가 문득 중얼거렸다.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이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자네 나하고 선문선답하자는 건가? 우리는 허공으로 한바탕 크게 웃음을 날렸다. 무엇인가 그때까지 기름 찌꺼기처럼 남아있던 앙금이 비로소 가시며 가슴속이 확 트였다. 그가 갑자기 길 옆으로 다가가더니 눈밭에다 오줌을 버리기 시작했다. 전조등을 뿌리며 차량 한 대가 맞은편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길가로 비켜서자 차는 스치듯 옆으로 지나갔다. 조금 후에 뒤돌아보자 그는 저만큼 뒤처져서 걸어오고 있었다. 산과 산, 퍼붓는 눈, 드문거리게 서 있는 가로등. 얼른 숙소로 돌아가야지. 그저께 밤에 마시다가 남겨둔 소주 반병이 아직도 방에 그대로 있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다.